문을 열자마자 퍼진 냄새는 기억 속 우리 집이 아니었다. 군내 PX 냄새보다 더 낯선 분유 냄새였다. 그리고 아내는 안방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제대 날이었다. 군 생활 1년 8개월 긴 터널이 끝났다. 나는 손에 제대증을 꼭 쥐고 서울행 KTX에 몸을 실었다. 들뜬 마음에 군복도 벗지 않았다. 이제는 민간인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오빠 보고 싶다던 아내의 목소리만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매일 손편지를 보냈고 휴가 때마다 역까지 마중 나왔다. 군하시는 남편 기다리는 착한 아내. 그게 내 자랑이었다. 오후 4시 30분. 우리 집 도착. 현관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나를 멈춰 세웠다. 분유 냄새였다. 분명 익숙한 집인데 그 속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여보, 나왔어.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TV도 꺼져 있었고 거실엔 인기척 하나 없었다.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거실을 지나 안방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내가 낯선 아기를 안고 있었다. 작고 연약한 아기. 겨우 몇 개월 돼 보였다. 아내는 날 보자 놀란 듯 웃었다. 오빠, 벌써 왔어?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아, 이 아기? 내 친구가 급하게 일이 생겨서 잠깐 맡은 거야. 하지만 방 안 풍경은 잠깐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한쪽엔 기저귀가 박스째 쌓여 있었고 젖병 소독기, 분유통, 작은 흔들 침대까지 완비되어 있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든 것을 바라봤다. 친구가 맡긴 거라고. 응, 그냥 하루 이틀 봐달래서.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고 나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내가 그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집은 누군가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 소파엔 분홍색 아기 담요가 널브러져 있었다. 젖병은 막 사용한 듯 따뜻하게 데워진 채였다. 친구 아기 이름은 뭐야? 하은이. 응, 이름을 잘 모르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건 처음부터 이상했다. 나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짐을 풀지도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누운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다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아내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시 훑어봤다. 그녀는 몇 개월 전부터 몸이 안 좋다며 자주 병원에 갔다고 했다. 그 당시엔 스트레스로 위험이 생겼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병원이 산부인과였을 가능성이 떠올랐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터질 듯 복잡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분유통을 들여다봤다. 유통기한은 지난달. 즉, 그 아이는 최소 1개월 이상 이 집에 있었다는 의미였다. 이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기를 위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아내는 태연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고생했지? 오늘 저녁엔 갈비찜 해줄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고통과 의심이 섞인 씁쓸한 비명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바람이 차가웠다. 그런데 한 남자가 우리 집 쪽으로 택배를 들고 들어가고 있었다. 옆집 남자였다. 키가 크고 잘생겼고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우리 현관 앞에 익숙한 듯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아, 안녕하세요. 이웃분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망한 듯 택배를 옆으로 숨기며 말했다. 이거 벨이 고장나서 아내분이 대신 좀 받아달라 하셔서.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안방 문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아기의 숨소리, 그리고 자장가 소리, 아내의 나지막한 노랫소리까지 들려왔다. 그 모든 것이 이 집에서 내가 사라졌던 2년의 시간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못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병원 진료 기록 조회를 검색했다. 그 남자는 우리 집 비밀번호를 너무 자연스럽게 눌렀다. 그 남자의 이름은 우리 아이의 이름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택배는 항상 우리 집으로 왔다. 그날 이후 나는 집 앞 모든 구석이 낯설게 느껴졌다. 냉장고엔 아기 이유식 재료가 정리되어 있었고 욕실엔 아기 욕조와 작은 타월들이 걸려 있었다. 심지어 세탁기 안에는 아기 옷만 따로 돌린 흔적도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하루 이틀 맡은 아이가 아니었다. 아까 그 남자 누구야? 나는 무심히 묻는 척 아내에게 말을 꺼냈다. 아, 옆집 분. 요즘 택배가 자꾸 잘못 와서. 택배를 왜 우리 집으로 시켜? 그 집 벨이 고장났다더라. 우리 집 번호는 어떻게 알아?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다. 오빠, 우리 비번 예전부터 너무 쉬웠잖아. 관리실 기사님도 아는 수준이야. 웃음의 온도는 낮았고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택배 상자 몇 개를 뒤졌다. 그중 하나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신인 박도윤. 발신지 아기용품 전문 쇼핑몰. 나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이름을 적었다. 박도윤. 옆집 남자. 그리고 또 하나. 하은. 아기의 이름. 도윤. 하은. 도윤 하은. 이상하게 닮은 이름 조합.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낮잠을 자는 척하며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오후 2시 40분. 초인종이 울렸다. 아내는 급하게 손을 닦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눈을 감고 귀만 열어두었다. 도윤 씨 오셨어요? 네, 저기 지난번 기저귀 감사했어요. 이번에 이거 조금이라도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저희 집에선 어차피 많이 쓰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 익숙했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어조는 낯간지러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나는 그날 밤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켰다. 입주민 정보 확인란에서 옆집 거주자의 이름을 검색했다. 세대 902호 박도윤 남 34세. 동거인 없음. 나는 빠르게 캡처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다.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자녀도 없고 누군가에게 맡길 아이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아기와 아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틀 후 나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먼저 우리 집에 배달된 우유. 유통기한은 이틀 전이지만 이미 반이나 마셔 있었다. 나는 뒷면에 바코드를 찍어봤다. 도매 등록 주소가 도윤 유통이었다. 그 순간 손에 들린 우유 팩이 무겁게 느껴졌다. 아기용 분유뿐 아니라 일반 식품도 그가 이 집에 제공한 것이었다. 밤 11시 아내가 잠든 후 나는 몰래 공용 복도 CCTV가 설치된 위치를 살폈다. 그리고 다음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혹시 저희 집 앞 복도 CCTV 열람 가능할까요? 관리인은 경계하며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최근 도난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제가 부재 중이었던 기간에. 몇 분 뒤 나는 USB를 손에 쥐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에 영상을 꽂았다. 5월 18일 오후 7시 13분.
카메라엔 박도윤이 우리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누르더니 현관 비밀번호를 아주 자연스럽게 입력했다. 문은 삑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는 슬리퍼도 없이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문 앞에서 그를 맞이하며 웃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쌌다. 나는 손을 떨며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잠시 뒤 영상은 이어졌다.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내가 반찬을 덜어주고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안방 문이 열리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박도윤이 일어나 익숙한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영상은 거기까지였다. 나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 남자는 우리 집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의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임신 8주 진단을 받았다. 날짜는 내가 군대에서 첫 훈련을 마치던 날이었다. 그리고 진료 기록에 남편 정보란은 비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한동안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했다. 손은 이미 식었고 심장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USB 안영상은 무너지는 현실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영상이 말하지 않은 진실을 나는 서랍 속에서 찾고자 했다. 아내가 잠든 새벽 2시. 나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은 참 평온했고 어쩌면 따뜻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엔 내가 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장롱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서랍엔 생활용품과 화장품이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엔 사진 몇 장, 손편지, 그리고 작은 상자가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병원에서 받은 각종 문서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내 손을 멈추게 했다. 병원명 연세산부인과 환자명 김서영, 진료일 2024년 5월 12일, 진단명 임신 8주차, 의사 서명 아래 초음파 사진이 함께 붙어 있었다. 작은 생명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진료기록 하단에 배우자 정보 칸. 그곳은 비어 있었다. 나는 진료기록을 손에 든 채 거실로 나왔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5월 12일. 그날은 내가 훈련소에서 첫 야간 행군을 나가던 날이었다. 나는 모래 속에 파묻혀 진흙 범벅이 되어 있을 때 그녀는 병원에 있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새 생명을 진단받고 있었다. 아침이 되었다.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내게 인사를 건넸다. 오빠 어제 잘 잤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챘는지 슬며시 다가와 내 팔에 기대었다. 요즘 많이 피곤하지? 적응하려면 시간 걸리지. 나는 그 말에 미소조차 지을 수 없었다. 그날 낮, 나는 혼자 집을 나섰다. 손에는 진료기록 사본을 쥐고 있었다. 병원으로 향했다. 연세산부인과 작은 상가 건물 3층. 로비에는 젊은 부부들이 앉아 있었고 태교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접수대에 진료기록을 내밀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 진료기록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간호사는 의아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환자분 본인이신가요? 남편입니다. 그녀가 저와 결혼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간호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개인정보라 확인은 어려운데. 그때 한 의사가 다가왔다. 진료 기록에 서명돼 있던 의사였다. 그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김서영 씨 보호자분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진료 기록을 가리켰다. 이 기록엔 남편 정보가 없습니다. 임신 사실은 본인이 단독으로 알고 있었고 산전 검진도 보호자 없이 다니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병원을 나서며 햇빛이 너무 눈부셔. 잠시 눈을 감았다. 거짓말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군 생활 내내 그녀만을 생각했고 하루하루 손편지를 썼으며 휴가 때마다 그리움에 눈물을 삼켰다. 그 모든 시간이 거짓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내 앞에 진료 기록을 놓았다. 그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거 어디서 찾았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서랍 속에서. 그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말해. 그 아이 누구 아이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흐느끼다가 작게 입을 열었다. 오빠 미안해. 처음엔 정말 실수였어. 언제부터야? 그 사람이 자주 도와줬어. 오빠 없는 동안 밥도 해주고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그래서 아이가 생긴 거야? 나도 혼란스러웠어. 혼란? 혼란이라서 임신까지 하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바닥만 바라봤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기는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울음이 내 심장을 찢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이 집은 내가 2년을 바쳐 지켜낸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곳엔 더 이상 내가 없었다. 출생신고 서의. 아버지 칸은 비어 있었다. 아이의 성은 박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에게도 아버지라 불리지 못한 채 제대를 맞이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 종일 무기력했다. 진료 기록이 말해준 것보다 더 잔인한 진실이 있다는 걸 예감하고 있었다. 아내는 말없이 집안일을 했고 나는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 사이 아기는 세상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다. 출생신고는 어떻게 했어? 나는 아무렇지 않게 아내에게 물었다. 그녀는 뜨거운 국을 휘젓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응. 출생신고 말이야. 아이 등록했지? 했어. 그럼 아버지 이름은 어떻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국물이 끓는 소리만 부엌을 채웠다. 나는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걸 알았다. 다음 날 나는 주민센터로 향했다. 접수 창구 앞에 서서 머뭇거리다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김서영 씨 아기 출생신고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가족관계 증명서 띄워드릴게요. 본인 배우자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프린트된 서류 한 장이 내 손에 쥐어졌다. 서류를 본 순간 내 손끝이 떨렸다. 아이의 이름 박하은, 성박, 이름 하은, 출생일 2025년 1월 15일, 부기재 안됨, 모 김서영, 신고자 김서영, 신고 방식 모 단독 신고. 나는 그 종이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종이에 적힌 박하은이라는 이름이 눈에 자꾸 걸렸다. 박하은, 박도윤.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종이를 내밀었다. 이름이 하은이더라.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성도 박이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란 칸이 비어 있던데 왜? 신고를 못했어.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럴 자격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이었다. 그래. 나는 군대가 있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아내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다가왔고 나도 모르게
약해졌고. 그래서 아이 성까지 그 사람 걸로 했어. 아이한텐 그래야 할 것 같았어. 왜?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니까.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기가 뒤척이며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소리가 내 안에 남은 자존심까지 찢어놓는 것 같았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아이 이름을 하은으로 지었더라. 박하은. 딱 그 사람 이름이랑 어울려. 오빠. 그래서 그 사람도 아이 봤어? 처음엔 한두 번. 그 뒤로는 내가 못 보게 했어. 너무 늦었어. 나는 종이를 구기고 일어나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 집 안엔 더 머무를 수 없었다. 공중전화 박스 앞에 섰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군대 동기 기철이었다. 야, 지훈이냐? 제대했다며. 응. 혹시 당분간 내 자취방에 머물 수 있을까? 기철이는 한참을 뜸들이다 대답했다. 무슨 일 있냐? 그냥 세상이 좀 낯설어서. 그날 밤 나는 기철이 자취방 방바닥에 몸을 눕혔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그 아이는 분명 아무 죄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그 남자는 현관 비밀번호를 단 한 번에 눌렀다. 그녀는 그를 웃으며 맞이했다. CCTV 화면 속 나는 없었다. 그 집의 진짜 주인은 바로 그들이었다. 기철이 자취방에 며칠 머무는 동안 나는 매일 밤 생각했다. 나는 누구였나? 군복 입고 땀 흘리며 나라 지킨 사이 내 집은 누가 지켰나? 그 질문에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셋째 날 아침 나는 다시 집에 들렀다. 짐을 챙기러 가는 길이었다. 문을 열자 아내는 놀란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옷 좀 챙기러. 잠깐만 커피라도 한 잔. 됐어. 나는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다. 옷을 개키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내가 숨긴 걸까, 무심코 올려둔 걸까. 봉투 안에는 관리사무소 CCTV 요청 자료 라고 적힌 문구가 있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동그랗게 굳은 내 이름이 사인으로 남아 있었다. 그제야 떠올랐다. 내가 제대하기 며칠 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은 적 있었다. 본인 요청으로 CCTV 열람되었다는 확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짐을 챙긴 뒤 집을 나섰다. 그 길로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이 영상 며칠 전 요청했던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관리 직원은 내 얼굴을 기억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USB 있으시죠? 나는 USB를 건넸다. 잠시 후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날짜 2025년 3월 2일. 시간 오후 8시 47분. 우리 집 현관 앞. 그 남자 박도윤이 웃으며 서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곧장 비밀번호를 눌렀다. 빅-. 문이 열렸다.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신발도 벗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음 화면. 거실 안쪽. 그녀가 그를 반겼다. 왔어? 그녀는 이미 저녁상을 차려두고 있었다. 밥이 2그릇, 국도 2개, 젓가락도 2쌍. 그는 익숙하게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그에게 반찬을 덜어주었다. 두 사람은 부부처럼 웃으며 식사했다. 그 사이 안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는 곧장
아기를 향해 걸어갔다. 화면이 일시정지된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정지된 화면 속 박도윤은 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관리자에게 말했다. 혹시 다른 날 영상도 있나요? 3월 중순까지는 있습니다. 3월 15일, 그날 영상 보여주세요. 그날은 내가 휴가를 잠깐 다녀왔던 시점이었다. 관리자는 타이밍을 맞춰 영상 재생을 이어갔다. 3월 15일, 시간 오후 6시 2분. 그날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다. 그 남자는 아이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녀와 함께 내렸다. 차 트렁크에서 기저귀 박스를 꺼내 들고 그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아기용 세정제, 분유, 빨래 건조대까지. 그의 손엔 이 집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들려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웃었다. 마치 신혼부부 같았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며 턱을 질끈 물었다. 손이 부르르 떨렸다. 내가 지키지 못한 2년 동안 이 집은 철저히 다른 사람이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거리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눈이 아팠다. 기철은 묻지 않았다. 그저 내게 컵라면 하나를 건넸다. 나는 라면을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군대보다 더 힘들다. 그 말에 기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취방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상상했다. 만약 그때 군대를 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 곁을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함께였고 나는 그들 틈에서 완전히 밀려나 있었다. 그 아이는 그 사람 아이야.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내 이름, 내 집, 내 가정 모두 사라졌다. 나는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 끝을 마주하고 싶었다. 아무리 잔인해도 모르는 척 뒤돌아서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이번엔 짐을 챙기러도 확인하러도 아닌 질문 하나, 그리고 대답 하나. 그게 필요했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는 당황한 눈빛으로 날 바라봤다. 또 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끝내러 왔어. 거실 테이블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아기는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윤이랑 언제부터였어? 그녀는 눈을 피했다. 작년 봄쯤. 내가 훈련소 있을 때네. 처음엔 우연히 도와주다가 밥 한 끼 같이 먹고 그게 자꾸 반복됐어. 그 다음은 손을 잡았고 입을 맞췄고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사랑했어?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인 줄 알았어. 그냥 외로워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책상을 탁 쳤다. 컵이 넘어졌고 그녀가 흠칫 놀라 몸을 움츠렸다. 외로웠다고? 그게 변명이 돼?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하루에 고작 2시간 자며 총기 닫고 눈 치우고 있었어. 그 시간에 넌 그 남자랑 웃고 있었더라.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오빠. 그때 너무 무서웠어. 하루하루가 공허했어. 문밖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고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그 남자한테 말했어? 말하고 싶었어. 근데 그렇게까지 나약해진 나를 오빠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 남자를 택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침묵. 그 어떤 고함보다 아픈 침묵.
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물었다. 그 아이, 내가 아버지 해주면 안 돼?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못해. 그럴 수가 없어.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무릎 꿇은 채 소리도 내지 않고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 오빠 제대할 즈음에 얘기하려 했는데 오빠가 돌아왔을 때 하은이가 웃었잖아. 그 모습 보고 그냥 말을 못하겠더라.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 아이가 웃었다고? 그게 내가 침묵한 이유야? 하은이는 아무 죄도 없어. 그래. 아무 죄 없지. 오빠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그냥 삶이 무너졌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내 다리를 붙잡았다. 오빠. 제발. 어디 가지 마. 너랑 하은이 잘 살아. 그 남자랑 같이든 혼자든. 오빠. 하은이한테 오빠가 아버지야. 그렇게 말했어.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건 내 착각이야.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그녀가 내 등 뒤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매일같이 그 생각했어. 그 생각? 내가 죽으면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나는 문고리를 놓았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녀를 봤다. 그녀의 얼굴엔 분명 진심이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심은 너무 늦게 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살아. 끝까지 살아. 그게 내가 하은이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이야.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그 집을 나왔다. 더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 아이의 웃음도 그녀의 눈물도 나를 붙잡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 하나 지키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집을 나온 후 나는 가장 먼저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흔적을 지웠다. 기철은 말없이 내 등에 가방 하나를 건넸다. 어디 갈 거야? 아무도 모르는데. 도망치는 거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벗어나는 거야. 나는 시외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내가 살던 곳이 맞나 싶을 만큼 멀고 낯설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나는 좌석에 몸을 기댔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아기의 웃음소리. 나는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기억은 귀가 아니라 가슴을 울렸다. 지방의 작은 항구 마을. 내가 도착한 곳이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생선 비린내와 소금기. 서울에선 느낄 수 없던 현실의 냄새.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원룸 하나를 얻었다. 보증금 50, 월세 20, 중고 냉장고 하나, 낡은 매트리스 하나. 모든 것이 최소였다. 하지만 그 속엔 평화가 있었다. 낮에는 막노동을 했다. 건축 자재를 나르고 잡초를 뽑고 바닥에 기어다녔다. 밤에는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TV 소리 대신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보다 마음이 덜 아팠다. 한 달 뒤 나는 동네 고깃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불판 닦고 서빙하고 가끔은 설거지도 했다. 사장님은 내게 물었다. 서울서 왔지? 왜 여기까지 왔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킬 게 없어서요. 이제 좀 만들어 보려고요. 사장님은 더 묻지 않았다. 그게 좋았다. 어느 날 가게 마감하고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다. 그저 앞면에 짧은 문장 하나.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들고 서 있었다. 봉투를 뜯어보지 않았다. 그날 밤 편지를 불에 태웠다.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기로 한 이상 그 문장은 내겐 독이었다. 어느덧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도윤이도 떠올리지 않았다. 하은이. 그 아이만은 가끔 생각났다. 잘 자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이름은 그대로일까? 내 성이 아닌 이름을 가진 그 아이는 지금쯤 나 없이도 잘 자라고 있을 것이다. 나는 작은 공책을 꺼내 이름을 적었다. 김지훈. 처음으로 내 이름을 써봤다. 처음으로 그 이름이 내 것 같았다. 군번도 없고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지만 적어도 그 이름 하나만큼은 더럽히지 않고 지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마지막 장면. 나는 항구 끝 방파제에 서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 아래 파도가 철썩이며 바위를 때렸다. 그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진짜 나였다. 마무리 내레이션 영상용. 제대하던 날 나는 가정이 무너진 현실을 마주했다. 사랑도 책임도 희생도 결국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는 다시 내 삶의 첫 페이지를 혼자서 써내려가는 중이다.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누가 더 외로웠을까? 그리고 진짜 가족은 무엇일까?